자, 오늘의 투자처는 항암 치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항암입니다. 주치의 모시고 본격적인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미있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름 방선휘. 휘야 날 좀 바라봐 너는 남을 완치했잖아. 지금까지 이런 치료는 없었다. 이것은 한방인가 양방인가? 아니 한방과 양방의 좋은 점만 모은 한양방이다. 왜야? 한의사가 암을 치료한다고? 그게 사실이더냐? 그럼이다 전하. 너 내시 아니더냐? 그럼이다 전하. 예. 방선이 당장 불러오지 못할까? 예. 방선. 올해로 16년째 한의사인 이 남자. 학창시절 위암 4기 진단을 받은 담당 교수가 수술도 항암도 안 돼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게 됐을 때 직접 침 치료를 맡아 하면서 교수의 건강이 호전되는 걸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말기암 환자에게도 한방 치료가 통하는 걸 확신하게 됐다고. 그 후 지금껏 수많은 항암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준 이 남자. 암 환자들을 위해 더 밝게 더 힘차게 매 순간 파이팅하는 이 남자. 조선시대에 허준이 있었다면 지금은 방선이 휘날리며 통합면역 암 치료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한의사 방선희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소개 마음에 들었습니까? 아유 너무 감동.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학창 시절에 교수님께 직접 침 치료를 하셨다고요? 네, 제 인턴 때 들어가고 나서 한 네. 달 만에 담당 교수님이 위암 4기였고 네. 오. 저랑 한 10개월 정도 투병하시다가 네. 돌아가셨습니다. 오. 첫 환자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 마음이 좀 그때부터 소명감 뭐 이런 게 생겼을 것 네, 같아요. 네, 우연찮게 암이 제 인생에 들어왔던 계기였죠.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이제 운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자, 예전에만 그래도 암은 뭐 불치병이고 맞아. 암이 걸리면 뭐 다 생을 마감한다 이런 맞아요. 인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생존율이 무려 7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셨구나. 뭐 수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 네, 네. 항암 치료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암 완치율이 70%인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원인은 사실은 건강 검진이 맞고요. 네. 그래서 조기암이 발견되면서 완치율이 현저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돼 있거나 전이나 재발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항암 치료가 주된 치료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항암 치료가 개발되면서 현재 생존 기간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데 도움 주고 있습니다. 그 암이 발생이 되면 항암 치료를 무조건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수술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1기인 경우에는 수술로 완전히 완치가 될 확률이 90%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2기에서 3기, 4기로 하게 되면은 네. 항암이 이제 완치를 도와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암만으로 매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암에 있어서는 오직 항암 치료가 유일한 치료이고 또 그걸 하게 되면 예, 예.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암 치료가 암 치료에 있어서 전체 암 환자의 한 70%가 항암 치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정도. 그럼 진짜 항암 치료만으로도 암이 완치가 돼요? 네, 암 중에서 네. 보통 혈액암이라고 하는 것들, 백혈병, 네. 그리고 림프종, 또 드물게는 생식선암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아 때 있던 그 생식선이 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만 잘 견디면 거의 90% 이상에서 완벽히 치료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진짜 많은 암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 항암 치료를 너무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 부작용 때문에 머리카락 빠지고 구토하고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네. 나는 안 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때요? 실제로 항암 치료하다가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럴 바에나 죽겠다. 그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상 항암제는 동일한 용량, 일정한 시기에 맞게 투여를 해야지만이 최적의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항암이 지연되거나 중단하게 되면은 사실상 약물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암 부작용 관리는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항암제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런 부작용들 뭐 탈모, 네. 이게 구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이 되나요? 아, 진짜. 그 증상마다 또 항암제마다 또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구나. 사실은
뭐 어떻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백혈구 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세대 독한 항암제를 주사로 맞게 되면 네. 보통 7일에서 열흘 사이에 백혈구가 바닥을 찍게 됩니다. 잠수하듯이 쭉 내려갔다가 한 14일에서 20일 사이가 되면 거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예. 올라오게 되면 또 다시 항암을 맞고 그렇게 해서 파도 타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구나. 너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항암하고 나서 3일 밤낮을 토하고 몸무게가 5kg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골수가 마치 마른 행주처럼 이게 못 만들어냅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항암이 20회, 30회 지나가면서 골수가 만성적으로 억제되어 있는 경우는 아무리 촉진제를 맞고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네. 또 항암하고 대표적인 게 메스꺼움인데 항암제 맞고 나서 즉시 토하기도 하고 보통 2, 3일 안에는 대부분 좋아지고 또 심한 경우는 한 2주 동안 음식 냄새도 못 맡고 밥 잘못 놓으면 막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대부분은 약이 좋아져서 한 3일 안에 대부분 좋아지는데 또 특이하게 항암 맞기 3일 전부터 네. 토하는 분이 있어요. 심리 맞기 맞기 상태가 전부. 아닐까요? 아. 예. 오. 그래서 이제 국립암센터 가면 순환버스 내리면서 토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떡해. 항암제 안 맞았는데 예. 이게 보통 예기성 구토라고 해서 네. 암에 대한 중압감과 어떤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 심리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처럼 증상은 너무 다양하고 네. 개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밀접한 관찰을 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말씀처럼 이 암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에게 주는 그 그렇죠. 심리적인 중압감. 중압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예. 모르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항암이 너무 힘들어서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분도 있다고 하셨죠. 네네. 실제로 보셨죠. 예. 앞에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위를 70% 절제했고 그 완치를 위해서 네. 보조적으로 항암을 11개월, 8사이클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네. 총 8번 중에 6번 했는데 몸무게가 50kg였고 키가 한 170 정도 되시는 분이 어머머머. 몸무게가 30kg대로 어떡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복통이 너무 성장처럼. 심해서 물도 못 먹는 단계에서 항암을 거의 포기할 지경에 갔었는데 이제 잘 먹고 또 복통이 줄면서 회복을 해서 남아있는 항암을 무사히 마쳤고 네. 그러고 5년을 버텼던 네. 대단.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 완치됐던 아, 그런 경우입니다. 멋있어. 야. 정말 그럴 때 보람 있으시죠? 네. 그죠? 예. 그럼 항암 그 부작용들 어떻게 치료해요? 일단은 뭐 워낙에 책 한 권 분량이라서 네. 좀 복잡하긴 하지만 크게 얘기 드리면 특히나 백혈구 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좋습니다. 백혈구 떨어졌을 때는 촉진제, 적혈구나 혈소판 떨어졌을 때는 수혈을 하면 됩니다. 네. 바로 회복이 대부분 되고 그리고 영양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침 치료를 해서 골수를 자극하는 침 치료를 받고 네. 또 황기나 단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통해 가지고 백혈구나 혈소판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황기와 단삼이 골수 억제로부터 항암제에 의한 골수 억제를 골수를 보호한다는 보고가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심구토 같은 경우는 요새는 항암 전에 네. 전 처치를 이미 하고 항암 후에 후 처치를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신하고 났을 때 오심 있을 때 밴드 붙이는 것처럼 네. 항암 밴드가 있습니다. 음. 밴드도 하고 뭐 침 치료하기도 아, 하고 여기. 또 특히나 메스꺼운 거는 심리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 상담이라든가 어떤 복부 쪽에 풀어주는 추나 같은 걸 하면 또 도움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특히나 항암 하시는 분들이 변비 설사가 많은데 네. 설사는 대부분 지사제로 잡히지만 너무 하루에 10번씩 하는 설사는 큰일 나기 때문에 네. 뭐 전해질이라든가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고 네. 네. 또 변비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가 장 운동도 안 되게 해서 변비 오고 또 항암제가 장을 또 헐게 만들어서 아. 설사를 쭉 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과정인데 변비가 되면은 배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물 투여를 하면은 변이 잘 나오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배를 좀 풀어주는 복부를 이완시킬 수 있는 뜸이나 침 치료도 도움 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는 아주 섬세하게 관장을 해서 또 빨리 좀 빼주는 방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영화에 보면 이게 머리 쫙 이렇게 쫙 가면 네. 탈모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미국에 MD 앤더슨 갔었는데 예, 예, 거기도 어피어런스 샵이라고 해서 가발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예, 아, 예. 예. 두피가 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나면 자외선에 바로 두피가 노출되기 때문에 따가워요. 꼭 두건이나 가발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크림이라도 이렇게 좀 발라서 두피를 보호해주면 항암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잘 날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손발 저림이나 둔감입니다. 네. 이 신경 자체가 항암제에 의해서 부식된다고 할까요? 네. 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상 감각이나 통증으로 오는데 굉장히 심해지면 운동장애나 걷지 못하게 되는 보행장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양 상태 좋게 유지하고 약물 치료하고 침 치료나 운동 치료하게 되면 증상은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보통 이 정도가 주된 부작용이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네, 또 네.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장님 그 치료 중에 침도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침 치료라는 게 우리는 뭐 근골격계 치료 때 말고 이게 네. 항암 부작용에도 쓴다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아이러니해요. 네. 네네. 그 사실은 이게 사람의 몸이란 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다면적이고 입체적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좌우 손처럼 몸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 조율에 의해서 면역계가 움직인다고 해서 신경 내분비 면역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침을 맞게 되면은 침 맞은 부위에서 혈류량이 증가되고 진통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네네. 침 맞은 부위와 관련된 척추 분절에서 신경 전도가 바뀌기도 하고 또 대뇌로 가서는 내부에서의 신경과 호르몬을 변화시켜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은 암 환자분들이 침을 맞으면 오심 구토가 줄고 암성 통증이 줄어들고 수술 후에 오는 장 운동 마비라든가 변비 설사가 개선되기도 하고 골수 억제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생기는 입이 안 벌어지다든가 입이 건조한 것들도 침 치료로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침 치료만으로 완치됐던 증례 보고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항암하다가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 호중구가 500개 미만이거나 혈소판이 너무 떨어져서 5만 개 미만이거나 혹은 림프 부종이 와가지고 너무 팔다리가 부어 있거나 또 특이한 게 척추에 전이가 와서 뼈가 불안정할 때는 네, 침을 예. 맞으면 몸이 쫙 풀어지기 때문에 네. 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몇 가지는 조심해서 치료를 하게 해야 되고 금지해야 됩니다. 음.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서는 침 치료는 아스피린 저용량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다고 밝혀져 있고 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항암 부작용을 극복하는데 네. 널리 응용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사실 그 방선희 원장님 그 병원에 가서 예. 그 혈액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어요? 예. 네, 그래서 면역력 체크를 해봤는데 어떻든가요? 보통 500 정도가 양호하다고 했는데 예. 저가 1100.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세포성 면역 중에 특히나 NK셀이라고 해서 네. 예. 암행의사처럼 암세포를 인지하고 제거하고 기억하는 기능이 있는 자연살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활성도를 검사했었습니다. 예. 500 이상이면 정상인데 1000 넘게 나와서 네. 의외로 예. 건강한 상태였고요. 그죠? 저 면역력이 좀 좋은 거죠. 네네네. 네.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은 100이 안 됐던 대표님. 걸로. 100이 안 된다고? 예. 대표님 굉장히 아, 낮으시더라고요. 그래. 네네. 늘 사우나 하시던데. 너무 땀을 많이 뺐구나. 그래서 궁금한 게 뭐예요? 예, 면역력 강화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를 들면 뭐 그 25인승 버스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중학교 3학년 남자애는 이틀 동안 근육통이 있다가 좋아집니다. 네. 근데 75세 골다공증 할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맞아. 실제로 암 환자분들은 몸이 딱딱하고 건조하고 차가워집니다. 요걸 풀어주면 면역도 높아지고 그래서 부작용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찬 거 피하고 찬바람 피하고 또 배를 따뜻하게 할 수 있게 좀 핫팩이라든가 뜸 같은 맞아, 거 맞아. 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음흠. 또 실제로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건 복식 호흡이나 요가 같은 건데 그럴 기력이 없을 때는 그냥 좀 추나나 도수 치료를 통해서 몸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순환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피는 1분에 몸을 한 바퀴 돌지만 림프액은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몸이 굳어 있으면 림프액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면역 세포는 림프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부분인데 실제로 환자분은 항암제를 계속 하다 보면 몸에 있는 영양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퍼석퍼석해집니다. 시커멓고 건조해지고 퍼석퍼석해지는데 네. 그래서 수분 공급 충분히 해서 물을 하루에 일정 부분 한 500에서 1리터 이상 추가로 먹어주고 네네. 또 저자극, 아까 말했듯이 단짠 피하고 네네. 저자극으로 고영양의 음식을
먹어줘야지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점액들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조직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떤 의사들은 항암제가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할 때 암을 유발할 때는 누드 마우스의 표면에 항암제를 바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실제로 항암제는 단기간에 고용량으로 쓰면 암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길게 10년, 20년으로 보게 된다면 정상적인 조직의 DNA를 손상하기 때문에 암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양날의 칼이다. 항상 이익과 손해가 있으면 이익이 많을 때 해야 되잖아요. 예, 예. 항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암을 안 하면 1년도 장담하기 힘든데 네. 20년 뒤에 10년 뒤에 2차 암의 발생률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익이 더 클 때 항암을 권하고 손해가 클 때는 적극적으로 항암을 중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암은 적절하게 하게 되면 분명히 암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독하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 끝난 다음에 몸에 대한 적극적인 회복과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게 되는 네.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뭐 가족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네.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이 꼭 이것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굳이 세 가지를 꼽자고 한다면 저는 제가 3이네요, 자꾸. 네. 첫 번째는 식사입니다. 식사.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맛 없고 소화 안 되고 변비 있고 설사하고 체중 빠지고 토하고 하니까 대부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자꾸 빠지면서 항암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예 투병 의지 자체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양 보조제를 먹든 영양제를 맞든 미음을 먹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체중을 유지하고 영양을 잘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할 때 내 화끈하게 치료하겠다고 해가지고 단식하고 네. 채식하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항암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균형 잡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약간의 운동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워 있는 경우에서는 뭐 팔다리 젓는 운동이라든가 고개만이라도 드는 운동, 또 앉을 수 있다면 잠깐 앉아 있는 운동, 서 있는 운동도 굉장히 큰 운동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근육이 말라가는 게 맞아. 예방이 되고 또 식사량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약간의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항암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항암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요? 대부분 항암 치료하고 나서 열이 나는데 아. 집에서 해열제 먹고 참는 경우입니다. 예. 항암제를 하게 되면 백혈구가 바닥을 찍게 되고 내 몸에 있는 일반적인 균들이 자라나서 폐혈증을 일으킵니다. 예. 그런데 백혈구가 떨어졌을 때 열이 나는데 그때 해열제를 먹어버리면 증상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자다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는 체온이 38도를 넘으면 무조건 무조건 병원에. 응급실 가서 확인을 해보고 아. 조치를 하는 게 꼭 중요하겠습니다. 어.